반갑습니다. 남해도서관 이원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섬에서 만난 인문학 서포 김만중을 주제로 네 번째 강연을 해주실 고두현 시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도에서 건진 나의 유배시첩 연작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고두현 시인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길은 언제나 설레고 반갑습니다. 저 사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원래 그 느낌인데 아침 일찍 김포공항으로 향할 때 참 희한해요.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에 썼던 그 아삼삼하고 아스름하고 은밀한 설렘 같은 게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다고, 저는 아직 젊다고 이렇게 생각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해는 늘 제 고향이어서도 그렇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남해도 참 남다른 곳인 건 틀림이 없어요. 남해가 주는 희한한 지기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천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지척인데 남해는 뭔가 약간 유럽풍의 느낌이 좀 난다. 더 있다. 그 왜 그런지 우리도 모른다. 세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바로 강 건너 같은 바다 건너 무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걸 보면 남해 사는 것만으로 복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 문학의 모성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해 큰 섬이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고 상선을 어머니가 보듬고 있는 아기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어머니의 섬, 시의 섬 남해 중에서도 역사의 세월을 거슬러 서포 김만중 선생이 왔다 간 노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남해에 관한 문학 얘기에 또 남해뿐만 아니라 남해에서 발상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얘기는 많이 했지만 노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새롭고 느낌도 남다릅니다.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만큼 제가 노도에서 건진 문학 작품들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유배시첩 연작에 얽힌 얘기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중간중간에 연작 작품들이 나올 때 그걸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참여하고 양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직접 낭송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얽힌 뒷얘기 제가 들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뭐 사인할 때까지 뭐 사인도 찍고 이렇게 참 편안한 우리 동네 잔치 같은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도 뒤로 좀 잠깐 기대고 편안하게 중간에 좀 졸고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남해 바다를 걷다라는 건 시선집인데 출발은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정말 고마운 게요, 고두현 시인의 여태까지 발표한 시집에 묶어 나온 시들 중에 남해에 관한 게 유난히 많은데, 남해에 관한 것만 묶어도 시집 한 권이 넘는데, 민원사에서 이거 남해를 테마로 한 특별 시선집을 출간해 좀 안 되냐. 명색이 민음사 큰 출판사인데 거기다 대놓고 힘있게 쪼을 수 있는 건 역시 독자가 제일 힘이 세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음사에서 좋지요. 그래서 시선집을 묶는다는 건 사실 누구나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작품이 좀 더
많아야 되고 연륜이 더 쌓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감히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제 고향 남해를 빛내기 위해서 남해 테마 시선집이다. 고두현 남해 시선집이라고. 테마는 물론 이제 외국말이라 뺐지만 선집 중에 시 선집 중에 남해다 이걸 밝혀놨는데, 그래서 이 시집 첫 페이지에는 고두현 양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해 지도와 발해길 그려진 코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남해를 자랑할 수 있는 사진들이 풀페이지 내식으로 10장이 쫙 펼쳐지고 하나로 그런 다음에 고두현 양력은 맨 끝 표지 뒤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공이 고두현이 아니라 남해라는 얘기인데, 민음사의 최고 뛰어난 북 디자이너가 일주일 고민하더니 표지를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줬는데 남해산 유자 9개 하고 나오는 늦겨운 소포에 나오는 그거라고 저는 받자마자 느낌 딱 왔는데 그 설명을 해주면서 독자들이 알까요? 그랬는데 다 알더군요. 특히 이 시집을 표지를 앞뒤를 다 펼쳐보면 정말로 유자가 9개더라고. 거기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역시 뛰어난 디자이너는 다르다.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시적으로 그리면서도. 그래서 남해는 정말 참 복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노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반겨주는 조형물, 그죠? 다들 이제 가보셨을 테니까 공감하실 건데 이거죠. 앵무새에 있죠. 서포 김만중 어르신 있죠. 여기는 고두현입니다. 왜 앵무새인지는 알죠? 여기 있는 게 그 앞에 바다가 앵강 바다고, 앵무새 앵자고 서포 김만중이 한글 소설을 빛낸 선생님인데 한글로 소설을 쓰면서 그러셨죠. 우리말이 훌륭히 있는데 왜 남의 말로 글을 써야 한단 말인가? 그럼 앵무새가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남의 사람들 대단해요. 문학의 솜이라고 너도 조형물을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다 숨은 의미들을 넣어서 만들 줄 알고, 작품 내용에 나오는 글자들로 이렇게 또 조형을 할 줄 알고, 민음사의 북 디자이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남해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버스 한두 대씩 해서 제가 문학기행을 수십 분을 댕기면서 그분들을 모셔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남해가 유럽틱한 풍광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섬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 속얘기에 다 모세혈관 같은 디테일한 그 뿌리가 따로 있고, 그냥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의미 있는 거를 어찌 알고, 섬도 작지도 않고 제법 큰 섬인데 강화도보다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적어진 게 아니죠. 강화도가 간척을 해서 조금 커졌죠. 그러나 한때 강화도보다 더 큰 이 섬이 사람도 많고 출향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5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또 보통 내기들이 아니잖아요. 독한 사람들이잖아. 고춧가루 소말 먹고 물속 30리 간다 나는 놈들 진짜 독하다 이 소리 맨날 듣는데, 그 독한 생존력으로 생명력으로 다 일가를 이루고 남해를 빛낸 사람들인데 마찬가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얘기하더군요. 하하, 백년 쪽에서 바라본 거고,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서 여기 조형물이 있고 쫙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헌혈 있고 초옥이 있고 이 위에 공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공원에서 이 작품 속에 인물들 조각상 해놓고 그거를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서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단지 남해를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니라 남해에 왔다 가면 이야기를 훑고 간다. 남해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경험 방식 그건 이야기와 이 남다른 숨결을 간직하고 간다는 건데 그게 문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부분이 문화에서 나온다. 남해가 문화와 관광의 섬이라는 게 그래서 참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중에 문사철이라 그래서 인문학을 세 가지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철학은 아무리 그래도 좀 겁이 나고 딱딱하고 역사는 또 그거보다는 낫지만 역사적인 팩트만 또 얘기를 해야지 허투루 얘기하면 또 안 되고 근데 문학이야말로 자유롭고 상상력이 끝간데 없이 이걸 다 섞어서 누릴 수 있는 타고난 우리 특권 같은 거라 그래요. 문학 맞아. 시와 소설 이런 행간에 숨겨진 얘기를 갖고 담아가니까 남해 왔다 가면서는 그래도 시집이라도 한번 사들고 가고 싶다. 그래서 남해를 소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안 보고가 차이가 난다는 게 아잠잠하게 그림에 남아야 오래 기억이 됩니다. 남한테 설명해 줄 때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 외지에서 온 분들을 아직 우리가 문학의 섬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고 우리끼리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본 분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눈에 안 들어오고 한 서너 번 오면 이제 아쉬움도 보이겠지만 이미지로 일단 확실하게 온다. 그리고 서포가 누군지 딱 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도 기쁩니다. 이제 그 노도를 저는 어떻게 만났느냐를 고백할 때가 됐는데 저는 여러 번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남해 금산 보리야말의 절집에 대성암이라는 작은 남자였는데 지금은 국립공원 정비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만 거기 절집에서 우리 식구가 얹혀 살았거든요. 거기서 발 아래 내려다보면 성주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 있는 중학교까지를 이제 이 절에서 통학을 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제 역사의식이 뿌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발해가 닿고 실제로 발해의 중심 행정체계가 5 성씨로 이루어져 있었다는데 그 중에 맏형이 고씨 집안이었다. 그 대조영이 세운 나라의 고가가 총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고주몽까지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맞아 역사라는 게 우리 아버지 대만 따라 올라가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그 옆줄기까지를 촘촘하게 엮어가다 보면 역사 공부가 진짜 살아있는 공부구나. 그러면서 상주를 내려다보는 이쪽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평년마을이고 노도에 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노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맞아 역사책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내 옆에 왔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김만중 할아버지 그래서 만중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 거였고 그래서 모든 기록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어땠는지 형제들은 어땠는지 아들이 선천기한길에서 풀린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남해 귀향 간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기 노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참 늦게야 부음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절규했던 그 심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추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종의 빙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서포 김만중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시가 유배시적 연작이고요. 공교롭게 제가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유배시적 1과 2번 두 편이 동시 당선인데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수상식 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작을 다 뽑고 싶었으나 지면이 한정돼서 다는 못 뽑았고, 그러나 한 편만 뽑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1, 2를 엮어서 뽑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심사평에 이미 썼노라 이래요. 보니까 역사적인 거, 유배와 관련된 이런 시를 쓴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뽑은 거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정통 서정시의 단계를 한 품격 높였다. 신춘문예 당선작을 뽑을 때는 통상 참신한 시도를 한 젊은 인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고민스러웠다. 왜? 참신한 걸 넘어서 이건 너무나 달관된 초탈한 느낌까지가 들어서 신춘의 신예를 뽑는 느낌하고 맞지 않아서 고민했다. 다만 유배에 관한 시들이 그동안 나온 게 있어서 그걸로 신춘문예 당선된 것도 6년 전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아류라는 거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뽑는다. 이게 심사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상식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심사평에서 썼듯이 그 얘기를 또 하시길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서포가 주는 이 역사적인 의미나 그 무게감이나 밀도감 같은 게 허투루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도 그게 충분히 다 녹익어서 다듬어서 익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온 소포는요, 제가 엄마 소포를 받고 나서 그날 새벽에 앉은 자리에서 쓴 시지만 나머지 시들은 한 편 쓰는데 일주일 내지 석 달 이렇게 걸려서 제가 굉장히 과작 스타일이거든요. 과작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정희성 선생님하고 고지원하고 둘이 시 한 편 쓰는데 제일 시간을 오래 소요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은 열리는데 시집이 5년 내지 10년 만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희한한 시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그게 믿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힌 게 그 두 편 다를 뽑았다는 얘기였는데 첫 번째 시는 남에 가는 길 유배시적 1 이건데 서포가 남해로 직접 들어오기 직전 하동노량에서 남해 노량을 바라보면서 노량 해협을 건너기 전에 자기 심중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서 내가 마치 서포가 된 것이냐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육성을 빌리듯이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 쓴 게 1번이고 2번은 노도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쓴 시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노도에서 지내면서 쓴 시들이 대부분인데, 아니 서포가 이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서포의 그 심정으로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편씩 이제 살펴보면서 시를 읽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뒷얘기들 사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남의 대기죠. 우리끼리 보니까 참 너무 익숙하지만
외지인들에게는 아직도 남해대교에 대한 향수가 또 다릅니다. 그죠? 남해 군청 홍보팀이 잘 찍어준 사진 중에 하나죠. 노래항해협의 노을. 남해는요, 노을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을왕리, 서울 사람들 수도권 촌놈들은 을왕리 이런 거 그렇게 잘 안 떠올려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남해 왔다 간 사람들은 남해 노을, 물미안에서 본 노을, 노량 이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소미정원에서 본 풍경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외지인에게 이 보여주면 일단 환장하는데 우리끼리는 탄성이 안 나오니까 다 아는 거라고 보고, 아무튼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기 직전이라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남해 가는 길 유배첩 1 낭송을 해주실 분들이 아마 오늘은 칼을 갈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누가 하시나요? 낭송이 아니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칠 교장 선생님이요. 하남칠 시 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남칠입니다. 원래 낭송은 외워서 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역할을 맡아가지고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가는 길 유배시첩 1 고두현. 물살샌 노량 해협이 발목을 잡는다. 선천서 돌아온 지 오늘로 몇 날인가. 윤삼월 젖은 흙길을 수레로 천리 뺏길 시오리. 나루는 아직 닿지 않고 석양에 비친 일몰이 눈부신데 망우산 기슭 아래 눈발만 차갑구나. 내 이제 바다 건너 한입 꽃 같던 저 섬으로 가고 나면 따뜻하리라. 돌아올 흙이나 뼈. 땅에서 나온 모든 숨쉬는 것들을 모아 화전을 만들고 밤에는 어머님을 위해 구멍을 엮으며 꿈결에 듣던 남해 바다 삿갓처럼 엎드린 앵강에 묻혀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동그라미 5개, 저 요즘 별 5개 주고요. 짜고들 했나 보죠? 와서 지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작전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는데, 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연속도 못한 상태에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도 이 정도면 상당한 거죠. 남의 사람들은 낭송 실력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 나가서 좀 자랑할 만한 단계는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외우는 일만 남았네요. 교장님.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고, 일부러 저는 하동 노량 북쪽에 가서 우리 남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건너다 보았습니다. 생각했죠. 서포라면 어땠을까? 진짜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다. 구멍이나 사시남전기나 이걸 쓰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닌데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여서 우리는 사시남절기와 구멍을 남긴 서포를 기억하고 알기에 이런 시가 가능한 거죠. 본인이 썼으면 이 장면이 안 나오겠지만 여기도 석양에 비친 일몰이 나오죠. 우리 남해의 일몰 정말 좋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 몰랐죠. 제가
상주중학교 졸업하고 대처로 떠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마치 소동파가 시에서 썼듯이 여성의 참모습 알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라고 시를 썼듯이 말이죠. 남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때가 아직 봄 기운이 남아있는 때였는데 윤삼월이었죠 실제로. 그 망우산을 보는데 마음속에 눈발이 날릴 정도로 마음이 시린 거예요. 그런 느낌. 그리고 저 남의 1.3도 화전의 섬, 우리 알듯이 진짜 꽃 같고 신선히 사는 것 같이 진짜 아름다운데 저 험한 박토의 땅으로 가는 나는 마음이 더 서글프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배가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그 앞에서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천리를 서울에서 1040리 정도 되죠. 천리 밖은 상징적인 죽음이죠. 왜 우리 유배를 최고 천리박, 이천리박, 삼천리박이라고 구분하잖아요. 중국 황제가 구분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도중에서는 아무리 멀리지 않아도 삼천리 갈 강토가 없으니까 남해까지 육로로 1040리 거기다가 바다를 건너 섬으로 2000리도 넘는 걸 이미 충족하는 조건이죠. 거기다가 또 너도 거기다가 가시나무, 틈새나무 가시로 우를 막아서 위리 안치 이게 이제 극형 직전에 사형 직전 단계인데 그 상황에서 천리를 걸어와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신중이라는 거는 뭐 정말 형언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그거를 흥분하지 않고 담담한 듯 하면서 밀도감 있는 표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마음산 기슭에도 눈발이 내린 것 같고 그러면서 나 꽃같은 저 섬으로 가고 나면 내 죽으리라 억울하리라 착박하리라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따뜻하리라 꿈꾸는 거죠. 명성황후 뮤지컬에 나오는 가사 기억나지요?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 슬퍼서 살아야. 역설이죠. 따뜻하리라. 이 대목에서 일단 한번 쿵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해서 화전을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노동을 사과처럼 먹는 느낌이죠. 무슨이죠? 이렇게 하고 진짜 말이 반어법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 살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절박하죠. 누구나 인간인데 이거를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 시에 대한 감동의 증폭이 확 더 오더라. 이 읽은 사람이나 뽑아준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썼는데 결과가 그래서 당선작을 뽑혔던 배경이 그렇습니다. 농금 하나 가지고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노도로 건너가기 전에 여기 병전마을이죠. 병년, 백년 뭐 이래서 우리끼리는 발음을 편하게 합니다만 푸른 연꽃이 피는 마을이죠. 벽안에 선교사가 뭐 이런 거 마을 이름도 참 특별한데 나중에 다 작품들하고 관련이 있죠. 용문사나 뭐 이쪽이나 다 소포도 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도 없이 그때 통통 배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루 더 작은 나룻배를 기다리면서 오죽했던 심정은 아까 그 일본에 다 녹여낸다고 보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정말로 이제 갇혔죠. 거기서 생존이 1번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나를 미워한 임금이 마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을 때 나를 불러주더라도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위리안치 뭐 해먹고 삽니까?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 관리 소홀을 핑계로 바닷가에 내려가서 해초도 따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지만 우선 집 옆에 동백나무 아래 무슨기라도 씨를 키워서 아니면 있는 풀이라도 따서 풀잎이라도 따서 연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익모초는 더구나 한의학에서 치유의 약의 상징이지. 우리 어릴 때 제 배 아프고 그러면 엄마가 야야 육모초 잎 찌어줄게. 익모초를 육모초라고 말이 그랬지. 그거 따서 돌줄부에 찌어가지고 즙을 내서 거기다가 술잎, 생솔잎 갖다가 같이 찌어가지고 그거 기억나요? 그거 야야 이거 마셔라. 약이 없으니까. 그럼 실제로 참 자고 나면 나았던 기억이. 그 익모초 잎을 따면서 세월을 견디는 그 장면을 요괴시첩 2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제목 안 붙이고요. 울타리 밖에 집앞밭을 짓고라고만 소박하게 붙였는데 이게 그래서 더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2번에도가 너무 힘을 줬으면 그게 넘쳤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상징이 있죠.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어야 위리안치인데 울타리 바깥에 채마밭을 짓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역설의 방법이죠. 우선 시를 감상하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이 시는 누가 낭송할 수 있나요? 누구? 우리 정미희 시 낭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또 대단한 시를 낭송을 못하고 읽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울타리 밖에 채마밭을 짓고 유리시서 지니 고두선 흐린 날엔 텃밭에 나가 익모초 잎을 딴다. 토막 뒤로 지는 노을 시린 발목도 굽은 어깨도 진눈깨 위에 젖어 흐르다 보면 못다한 이승의 아름다움 쑥대궁 뿌리마다 단단히 박아두고 어저버 내가 없는 날 봄푸른 들판 되어 꽃 피고 새홍이 젖 그렇게 다시 살았더라. 두고 온 것들도 수련되며 돌아와 빛들 동백잎 함께 아물어 갈 때 일어나 터지거라. 터지고도 모자라면 또다시 누워 채마밭이 되고 새암이 되고 먼 데서 오는 한폭 구름뿐인 고요가 되고 슬픔이 되어 내 묻힌 노지나 노등에 땅만 보고 섰을 풀줄기 되라. 와우. 잘하셨어요. 다들 제법 연습들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암송해서 완전히 낭송을 하려고 진짜 이 갈고 닦은 분들도 대단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좀 촌스러지만 외우지도 아직 못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뭉클해져요. 그런데 시라는 게 참 재밌어서 억지로 낭송 기법을 막 배워서
학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왜? 시인이 그 속에 운율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예. 아주 긴 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절묘하게 내재율을 끊어가면서 문장과 문장이 계속 연결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딱딱 끊어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변형을 줍니다. 이 시조를 쓰다가 사설 시조를 가지고 슬쩍 변형을 줘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 문학 탐구 논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법을 가지고 논문을 수십 편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끼리 그냥 느끼기에도 약간 변형인데 읽다 보니까 묘하네 이런 느낌 왔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았거라 해놓고 보통은 끝나야 되는데 영어를 들듯 말듯 하더니 이어갑니다. 뜨거운 것들도 수련되며 그리고 돌아와에서 원래는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돌아와가 처음 나옵니다. 주인공의 심정을 깊게 따라가다 보면 21기 됩니다. 그렇게 너무 학술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묘한 걸 느낌만 해도 되는데 잘못 읽으면 가다 툭툭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생깁니다. 수련되며 돌아와 뒤뜰 동백잎 함께 아무러 갈 때 일어나 터지거라. 터지고도 모자라면 또다시 누워 치마밭이 되고 새암이 되고 먼 데서 오는 한덧 구름뿐인 고요가 되고 슬픔이 되어까지가 쭉 이어지는데 저걸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산문처럼 늘어놨을 때하고 이렇게 변형적으로 행문을 갈랐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 맛까지를 살리려고 고도로 이 정제했던 정형률에 대한 고민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수품대학까지 힘이 압축되고 나니까 내 묻힌 노지나 미역 등에 이때부터 약간 이제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땅만 보고 섰을 풀줄기 되라. 갇혀있는 사람의 절망 그리고 살아있는 부성기와 생명 익모초 잎으로 상승하던 분위기를 노지나 몇 등과 함께 땅에다 갖다 대는데 그 땅만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섰을 풀줄기를 살아있어라는 얘기죠.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게 이건데 그래서 노지나 몇 등이 뭔지를 서울 사람들은 노지나 몇 등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몇 등이라고 그러면 다 알죠. 노지나 몇 등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장목과 할배의 몇 등이죠. 우리를 좀 몇 등. 노장목과 할배는 아시잖아요. 거기 와서 시골 사람처럼 농사도 안 하지, 업으로 막일도 안 하지, 책만 읽고 글만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보기에 맨날 놀고 먹는다. 노장묵자 할배, 노장묵과 할배. 그 노장묵과 할배가 묻힌 몇 등, 노지나 몇 등. 더구나 이 잔디를 입혀서 공군을 입혀서 덮은 묘가 아니고 난양으로 그냥 임시 가배장 했던 그러니까 또 노지나 몇 등. 이 사이에 그 수많은 사연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일단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얘기 진행을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가보신 분. 서포의 초막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난 오르막에 이 드라마틱한 영화에 나올 법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서포가 임시로 묻혔다가 나중에 이장에 간 허묘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세 번째 연작이 거창한 제목 다 빼고 그냥 안부. 자, 세 번째 사람 누구죠? 김기영 선생님.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부 유배시첩 3 고두현 동물것 바위갈매기 한상 다구나 벼랑 아래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눈에 뵐만 하면 멀어지고 나랏잎 12번 볕을 때마다 사양하고 혼자에 앉았으니 망망한 대해가 내게로만 무너지네 어지러운 잡풀 사이 소나무처럼 우뚝 선 새 해풍에 상하지 않을까 밤이 되면서 근심이 깊어졌다. 물소리 쿵쾅이는 잠 속에서도 새는 떠나지 않고 부리만 갈고 있다. 속절없이 웅숭거리는 바람 따라 하얗게 일어서는 저 뼈 혹함보다 더 시린 그대의 안부. 동물 끝, 동쪽이 끝이죠. 바위. 거기에 갈매기 한 쌍이 다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서포를 생각했습니다. 심중에 어떤 물결들이 갈매기 날개를 타고 흘렀을까? 파도는 벼랑 앞에 와서 끊임없이 부서지고 수많은 볕을 사양하면서 지냈던 시절처럼 그 센 바닷바람에 저 새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겠죠. 저 세찬 해풍에 상하지 않을까.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조정의 안부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다른 데로 유배간 형제, 사위 어떻게 됐을까? 근심이 진짜 깊어지는 거죠. 밤에 맨 처음 초고를 쓸 때는요 조정의 안부였습니다. 나랏잎 12번 벼를 사용하고 해서 이미 암시했듯이 조정의 안부가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내 미래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퇴보를 하게 될수록 평면의 공간에 가두어두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퇴보하면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몇 달 며칠을 또 낑낑댔습니다. 어울리는 게 뭘지 좀 특별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일어서서 저에게 일제히 달려오고 나를 그 자리에 써달라고 내가 적격자라고 단어들이 달려와서 쏟아지는데 정작 제가 선택한 단어는 너무나 평범할 것 같고 일상적일 것 같은 그대예요. 조정의 갇힌 대상이라면 그대는 말만 들어도 긍정어법이 묻어나고 다정하고 정겨울 것 같은 너가 아니라 그대, 살아있는 열려있는 대상, 생물, 어이없이 거창한 언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어떤 평론가들도 그 얘기를 해요. 여기 가서 저렇게 숨을 쉬게 해주니까
시가 열린다. 안 그랬으면 다쳤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뭐 너무나 해부할 것까지는 없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 속에 있었던 뒷배경이나 과정을 좀 더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느낌 차이를 넣고 다시 그 대목을 보니까 그런 느낌 오나요? 다행이네. 자, 이건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아주 짧게 배경이 필요한데 호란 때 서포의 아버지가 강화도로 가서 수성 군인으로 지키러 갔는데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라 잃고 항복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폭한 사람이 이제 많이 있었죠. 지휘관들. 성주는 도망가는 바람에 나중에 부끄러운 이름과 함께 잡혀서 처형당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휘관들이 스스로 화약에 몸을 묻고 자폭해서 항복의 서름을 달랬던 것이었는데 김익경 젊은 20대 병사가 같이 순절을 택합니다. 그리고 피난지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배 위에서 그의 아내가 배전에서 애를 낳아요. 그게 서포 김만중이죠.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선생이었죠. 선생이 아니고 배 선상에서 낳은 애다 이래가지고 선생. 그러니 날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몰랐죠. 이름하여 유복자.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배평윤 씨. 난리통에 남편 그렇게 입고 정신없는데 애는 낳고 그 형 만기는 4살 위에 4년 먼저 난 아직 어리고 가난하죠. 그 상황에서 백형준 씨 어머니가 공부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아이를 가르칩니다. 교재 살 돈이 없으니까 옥당에 도서관에 책 빌려와서 필사해가지고 그걸로 회초리 들고 공부시키죠. 당시도 가르치고 경서도 가르치고 합니다. 그랬던 성장 과정을 거친 서포가 유배 와가지고 자기와 이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4번째 유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소에 내리는 눈이라고 제목부터가 벌써 차갑고 눈과 바다가 겹칠 때는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제목은 그렇게 해서 적소에 내리는 눈이라고 다른 거고요. 예, 일단 듣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눠보죠. 이 4번째는 예. 예, 성함이 네, 김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성함이 이게 낯이 있죠? 네. 김용철 그분 족소에 내리는 눈, 유배시청 4번째, 호두현. 강바다를 생각한다. 아버님은 왜 21살 꽃다운 해평민 씨, 만사가 아내를 두고 순절을 택했습니다. 종려사직 섬으로 쫓기고
어렸던 내 땅의 강물들 소리치며 일어나 깨어가라 깨어가라 지쳐 펄럭거릴 때 가진 것 없는 산천만 몸달아 울고 상처난 대숲과 들판 뒤엉켜 서해로 몰려드는데 나붓기는 폐장의 깃발 등에 꽂고 절망뿐인 눈물 붓게 흘렸던 아버님. 그 밤은 마지막 슬픔 다 알지 못하다 지압이 잃고 바다 위에 또 덮복처럼 울부짖다 어머님 날 낳은 유복자 아버지 얼굴 모르는 것이요 평생 가슴에 돌얹고 살았더니 다시 열린 세상 찬 물결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물 조각부위 위에서 태어나 유배의 섬이와 갇힌 나를 보러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는가. 와우! 정말 잘했다. 거칠거나 툭툭 끊어지는 데 없이 굉장히 잘하셨죠? 낭송 시간이라고 그래도 일단 A 플러스 받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게 갈수록 수준급입니다. 이제 나머지부터 어떡하죠? 어떻게 돼? 맞습니다. 배경 설명드렸듯이 그 그림들이 쭉 그려지죠. 있었던 얘기를 바다 위에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면서 아, 그 아버님이 오늘 이렇게 오시는가라고 눈하고 아버지를 겹쳐서 느끼는 화자 만중이 그랬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그 어머니 이야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는 짧게 쓰는 것보다는 산문시 형식으로 두 연으로 나누어서 썼는데 제가 이렇게 쓴 시 형식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이 형식을 써봤는데 이거 먼저 듣고 가죠. 이건 좀 긴데 누가 하시나요? 이거 벌써 카메라가 마중 나가네.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김희정 신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갑자기 낭송하라고 해가지고 예. 뭔가 강력한 세력이 있나 봐요. 시키는 것 같은데. 꿈에 본 어머님 유배수첩 고두현 손수짠 명주로 춘추 자시전을 사다 빗방울 굵어지는 소리 뒀다 잠깐 자리에 들었더니 옥당에 서책 빌려다 놓고 필사번 엮고 계신 어머님 돌아앉은 뒷모습이 구름 같아라 평생 검은 옷 갖춰 너희는 남과 같지 않으니 배움에 한층 깊어야 한다. 공공한 덜판에 짧은 곡식 얻고 나면 논어, 맹자, 중용 먼저 바꾸고 손수짠 명주를 팔아 춘추 자시전을 사던 날 손끝에 피멍 맺혀 밤새 잠들지 못하더니 저 건너 사람의 말 불빛 꺼지고 자애로운 무릎에 앉아 당시를 배우던 어린 날 철없이 따라엎던 사모곡 숨은 뜻이 이토록 아프구나. 나이 들 때까지 가르치는 이 따로 없어 오직 한 분 스승이었던 어머님 눈물로 회초리 꺾어 이 깊은 정막 떠나보낸 뒤 봉창에 덜치는 찬 비바람 슬픔의 잔불이 쓰다듬으며 어둠 속 묵묵히 홀로 깨어 견디실라. 바람에 썰리던 흰 머리 눈부신데 어두운 시대에 순간 두려워 말고 내 한 몸 빗대면 천리 유배도 뜨뜻해라. 현세의 부귀영달 온갖 권세로 출렁이는 만조의 바다
떠나올 때 얘야 기양살이란 옛적 어른들도 면치 못했거니 스스로 몸 돌보되 어미 걱정일랑 조금도 말아라. 찬바람에 쓸리든 회한의 백발 잊혀지지 않아. 오늘도 갯가에 나가 종일토록 먼 데만 보았다. 늦게 온 분 핏빛 일몰이 뻘밭으로 무너진다. 환란의 위축 말고 쓸데없다 하여 학업버리지 말라는 유언에 목이 메어 해일처럼 일어나시는 분노와 일어서는 분노와 절망 견디기 어려워라. 흰 물새 때 자지러지게 솟구쳤다. 붉게 물든 불이 꺼룩꺼르륵 울며 떨어진 자리 파랗게 물살이 든다. 사무쳐 몸 흔드는 저 수평선 넘어 하늘은 무슨 빛으로 이 캄캄한 물밑 비추며 나는 또 무슨 낯으로 부끄러운 새벽을 보해야 하나. 오, 잘하셨어요. 이거 긴데, 그래서 참 잘했습니다. 이 서포가 자기 어머니 윤씨 부인 행장을 쓴 게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어머니 얘기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저에게 서포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겹쳐지면서 각별히 다가왔어요. 그런 운명도 기부했죠. 그래서 아마 저 특별한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역사에 남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들을 키우고 마지막 귀양 가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러고 생을 마감했던 그 어머니의 부음을 한참 뒤늦게서야 전에 들었던 서포의 심정이 오죽했으랴. 그래서 길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산문시가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서포는 실제로 노도에 가면 서포 김만중 문학관에도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 그렇죠. 흔히 사친시라고 하지만 제목이 사친시는 아니고 이제 그 성격 분류상 사친시라고 분류해 놓은 겁니다만 그렇죠. 오늘 아침 어머니 그립다는 말 쓰자고 하니 글자도 떼기 전에 눈물 이미 흥건하다.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도로 던져버렸던가. 문집에서 남의 시는 반드시 빼버려야 하리.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쓴 시라 문집에는 올리지 마라 해야겠다. 그 정도로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오죽했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여복자는 그 어머니의 운명하고 절의 고독과 갇혀 있는데 태어나기도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태어난 자기 운명이 더욱 거울처럼 거기에 비춰졌을 겁니다. 서포 초터에서 문학기행 왔을 때 텔레비가 찍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서재심 선생인데 지금 영어가 계시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촉이 지금은 요거보다 좀 위쪽에 옮겨져서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복원을 빨리 하느라고 주춧돌까지 있어요. 근데 서포가 귀양 와서 촉을 짓는데 주춧 바위를 놓았겠어요? 못 놨겠죠? 그러니까 이건 과공이다. 그래서 그 위에 옮겨 지은 자리에는 이 주춧돌은 빼고 그냥 기둥 세워서 지어놨더라고요. 갈수록 하나씩 나아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좀 더 스토리텔링이 폭넓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6번인데 6번도 시를 먼저 듣고 나서 얘기 나눠보죠. 6번 어느 분이 다른 마을에서 오셨죠?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령입니다. 구흥모 유배시첩 6 고도현 얼마를 기다려야 안개 그치고 맑은 비 올까. 지난 봄 당장 아래 꼭꼭 밟아 묻었던 흰 썸박이꽃 뿌리 딛고 간다 또 한철. 무심한 바람 풀어 춤추는 성지나 소나무 가지 곁에 쑥빛 하늘 받쳐들며 밤에도 너울 너울 눈부시던 팔선녀 소매꽃동으로 불이 붙는데 무태도 그리운 꽃 잉글잉글 타오르며 개나리 진달래 지천으로 번지는데 꿈길 깊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대 잠 깨지 말아라 잠 깨지 마. 세상 연기 다 몰려들어 앞뒤도 숨막히고 눈물 징하게 썰려와도 빈 골짜기 혼자 누워 키 닫고 눈도 닫고 청솔잎 꽂히는 소리 푸르게 견디다 보면 그대 넓디 넓은 꿈속 바다 보이지 않든가. 꿈털 그릴 때마다 깊은 산 한 채씩 지었다 뉘었다 이토록 뉘우침도 없이 쉽게 짙어오는 노을을 보면 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그대만이 아니네. 저 물속 깊은 길 밤바다 어둠 흔들며 눈 못 뜨는 슬픔 깨우던 그대 잠 깨지 말아라 잠. 쏟아지는 꽃잎 위로 발등만 뜨거워 구만리 장천 떠돌던 꿈들 소매꽃 팽팽하게 바람 받으며 7억 봄바다 헤쳐온다. 다행히 이혜령 선생님이 아주 하나를 잘못해도 춤을 춥니다. 시력 봄바다를 헤쳐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꿈꾸는 성지나 나오고 뭐 다 느낌 오죠.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저 바다를 섬을 그리고 희안의 세계를 하늘 위의 세계를 이상 세계를 팔선녀와 함께 온 우주까지 입체적으로 넘나들면서 춤까지 춰보는 팔선녀하고 소매 끝동 불이 붙는 거하고 꽃하고 이렇게 연결해 본 게 이 이미지였고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봄인데도 노을이 또 여기 나와요. 유배시첩에서 노을이 지금 2번 나왔는데 3번째도 또 나와요. 그 연구 논문들이 서질 작성할 때 이렇게 하더만 왜 이렇게까지 노을의 시인은 집착할까 이러면서 다음에 또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 뭐 설명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상상력으로 그림을 쫙 펼쳐가면서 독자와 함께 구멍의 세계로 들어가서 꽃도 피고 오라 이거지요. 시력 봄바다를 소매 끝동에 불이 붙는 것처럼 하는 봄꽃을 타고 팽팽하게 바라봐주면서 오라 이거예요. 숙종에게 보내는 말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상상력을 많이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는
상상하고 시상을 전개할 때 그랬습니다. 용문사도 곧 나와요. 마음산도 나오고 노도가 그렇게 있으니까 서포가 거기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노도에서 용문사를 실제로 건너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유추해보면 나중에 바닷가에 나가서 어로 채취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관리 상태가 그렇게 기계적이진 않았던 걸로 봐서 용문사 호국 사찰 있잖아요. 중요한 공문서들이 거기 또 보관돼 있고 용문사 주지스님하고도 알고 다니갔을 겁니다. 서포가. 아마 거기 물길이 이제 물길도 물길이 그어서 술 마시러 오기 딱 좋은 길이. 맞아요. 아니 상중 미술 쪽으로 안 가고 물길이 맞아요. 글로 딱 오면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예. 어서배 타고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유추해보면 분명히 왕래했을 거라. 맞아요. 그래서 시에 과감하게 용문사도 나오고 마음산도 나오고 이미 갇혔는데도 이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입속의 바다라 그래서 아직은 떠날 수가 없는데 내 병이 깊은 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자기 희망을 빗대어서 다른 데 꽃이 피고 영원하는 게 7번입니다. 입속의 바다. 이정원님. 어쩐지 물길이 글로 흐르는군요. 아, 좋습니다. 아, 신문지에 오래 쌓은 그 유자탕 거기에 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웠습니다. 설천 이종은입니다. 입속의 바다 7번째 유배 시집 고두현. 내 뱅이 어찌 약을 쓸 뱅인가. 감초 깊은 계절 아들 지나는 서울 가고 문밖 어린 종북이 조는 사이 오랜 입성 뻗듯 나 이제 간다. 가슴 시린 어버이로 뭉든 데 많고 발길에 달린 악연 천근되어 버답지만 이대로 하늘이 닫히고 지난 어둠도 함께 묻히면 한 맺힌 슬픔의 바다. 용서 못할 일 어디 있겠느냐. 뜰에 둔 매화 두 그루가 마지막 아픔이구나. 해안으로부터 해를 치며 오르는데 망운산 뒷곁에 날개 젖거든. 아들아, 장지 없다고 슬퍼 말하라. 억새 지붕 위로 바닷바람이 내 혼을 씻고 갈매기 너울 깃에 흰옷 한 벌 실려가는 절도 후 처음 한 번 내 웃음 풀으리라. 내 몸은 이미 섬을 떴느니 죽어 3년 만에 왜 간작 추복한들 무슨 빛 남겼느냐. 황폐한 뜰에 눈물 아껴 두었다가 홍매야 그친 뿌리 철마다 세입 돋는 일 기다리라. 리듬 운율 좋네요. 우리끼리 경상도 사람끼리 한 개만 고치면 돼요. 내 뱅이 갱제가 그죠? 근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못 고치는 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탤런트 김혜옥 씨, 그 늦게온 소포를 낭송 동영상으로 낭송해 주셨던 그분 부산 사람이거든요. 방송 안 할 때 그냥 만나서 놀면 부산 사투리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시 낭송할 때 보면
서울 사람보다 더 표준어를 완벽하게 잘 쓰고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 우리도 뱅을 고칠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이 첫 문장 읽을 때 이 뱅에서 약간 맛이 간다 싶으면 나머지 기도 굉장히 좋잖아. 맞아요. 시에 분위기도 잘 살리고 좋습니다. 용무사 이 사진 좀 어렵게 나왔네. 네, 용무사입니다. 드디어 용무사까지도 이제 맞아요. 이저 통째로 메고 가자고 희망을 죽어서 희망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8번 누가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준수입니다. 목소리 그렇지 않죠? 좋아요. 저는 남해대교 옆에 최근에 지어진 노량대교에 감리단장을 하고 저희 고향은 부산이지만 남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수하네. 목소리 진짜 준수해요. 노도의 봄 유배시첩 8번째 고두현 이제 추억을 떠나야겠다. 팽자나무 울타리 헤치고 허리 등뱀이 기석 따라 무터로 가야겠다. 땡강만 물빈을 타고 봄빛 짙어오니 엉겅퀴 억새불이 더움피 도는구나. 저 건너 병영까지 배점 부딪는 물대새야 극빈의 파도 넘어 새바람 노져라. 위리안치 3년 만에 산청 경계 다 바뀌고 죽기를 가르치며 살기를 배웠으니 이제 구운 몸을 다시 쓰자. 노지나 묘등은 내 집이 아니다. 한 300년 지난 뒤엔 사시 남정기도 이치리라. 효성 바칠 어머니도 유배간 조카들도 모두 떠난 봄바다에 무엇을 기다리리. 용문사 대나무 숲 통째로 메고 가자. 해풍에 뒤틀린 솔도 등글째 업고 가자. 성지나 저 큰 바다 힘차게 노저어라. 살아 다시 못 디딘 땅 내륙으로 가자 가자. 우와! 갈수록 감동이네요. 이게 정층법으로 누가 연출했다고 할 정도로 갈수록 잘합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노량대교 감리단장님이셨어요? 예. 역시 남해 오면 항상 많이 놀란다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7번하고 8번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죽음에서 생성, 소멸, 부활 이런 식으로 넘나드는지가 느낌들이 오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비첩을 훨씬 연작을 많이 썼지만 아직까지 시집에 올린 거는 연작 제목으로는 8편이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완성 퇴고가 안 돼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번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그 유배시첩의 서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은 굳이 유배시첩이라는 부제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로 이어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먼 날의 희석법이라는 시인데, 이건 서포가 여름날 집에 계실 어머니 더울까봐 폭포 그림을 걸어놓고 보게 해드리려고
옛날에 우리 피서법 중에 탁족이라고 해서 흐르는 물에 발 적셔서 씻는 풍습이 오래된 것도 있고, 야외에서 하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거풍이라고 해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알몸 일광욕 하는 것도 있었고,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음산이나 폭포 그림을 그려놓고 감상하면서 그걸로 더위를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관폭도가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관폭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피서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앉아서 쓴 거였는데, 이건 사실 서울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유배시책은 아니지만 서포와 인연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서포의 화폭이라고 나중에 붙여봤죠. 이게 뭐 짧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죠. 관폭도 걸어두고 잘 견디시는지요 올여름, 폭포수 얼음벽에 튀는 물 보라. 등줄기 하얗게 타고 지붕에로 오르시면 다시 또 펼쳐드릴게요 어머니 설경산수. 안 보이지만 안부를 묻는 거죠. 이거라도 걸어두고 견디세요. 지금 그러시고 계시죠? 이렇게 해놓고 방 안에만 있는 시상이 드디어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까지 오르시라고. 이 어머니는 돌아가신 서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안 돌아가신 생존 현존의 지금 내 어머니이기도 한 거예요. 둘이 교집합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또 펼쳐드리는데, 이번에는 관폭도를 펼쳐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모자라실까봐 설경산수화를 펼쳐드리겠노라. 그러니 더위 잘 잊으시고 안녕 잘 지내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쪽에 바로 안에 9번 정도인데, 이건 유배시첩 연작은 아니에요. 또 하나 살아있는 현재 어머니와 구멍하고의 이 접점인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바람 짊어지고 쌀 얻으러 다니는 거, 닭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어릴 때는 고무다라에, 요즘 다라라 그러면 안 되네요. 고무함지에 갈치 다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이고 다니면서 팔았던 거 반드시 다 못 팔고 남게 되죠. 남으면 그걸로 환장할 잔치를 했던 우리 가난한 새끼들, 그 기억 생생한데,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 새벽에 내가 오줌 누러 일어났다가 봤더니 머리 위 허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 있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쌀 밥 굽는 동네 집에 새벽에 몰래 그 쌀자루 이고 갔다가 그 집 마루에 두고 돌아와서 그 흔적이 있는 건데, 동양대교 탁발하고 행상하고 하던 사람이 그러는, 남 몰래 새벽에 그러는 모습이 마치 동화책이나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현실감이 없곤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써준 시가 참 많은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누가 이거 즉석에서 낭송해 보실 분. 이건 남자가 읽어야 돼. 못 읽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멍길, 억새꽃, 고두연. 한밤중 오줌 들어 뺐다가 마주친 어머니. 어딜 급히 다녀오시는 걸까? 말에 메아리 심하다 해서 좀 만져주고 오는 길이제.
이불 밑 손 넣으며 마주 앉은 머리 위에 흰 불꽃 같은 가루가 드문드문. 한참 뒤에야 알았다. 그 집 마루 끝. 쌀 한 말 몰래 갖다 놓고 온 사연. 정출 있게 믿음처럼 빛나던 꽃가루. 급히 이어가면서 묻힌 쌀가루 흔적. 늦가을 습보 따라 혼자 걷다 마주친 억새꽃. 어딜 저희 급히 가시나 할까. 남해 바다 물분이 뛰어 위로 흰 쌀가루처럼 뽀얗게 앞서가는 구멍길 한 우리. 구몽, 서포, 노도가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서 바로 우리 현장에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까지를 오늘 보면서 한편 한편에 대한 짤막한 얘기들을 엮어가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평생 두고두고 노도와 서포 그리고 유배 문학과 현대 문학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호흡, 이런 거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일익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고 또 그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주신 남해 도서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감사의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고요. 35분이 됐습니다만 이 남해가 주는 이런 느낌들을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는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데 사진들이 좋으니까 반쯤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서울 촌 사람들이 더더욱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촌놈 줄 알았는데 또 입장 바뀔 때도 있더만요. 저 바위 위에 또 곤영이 있어요. 예. 혼정산 뭐 이런 거 헐진 예. 자연이 있을 법한 구멍이 있죠. 맞아. 예. 예. 우리 뭐 이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저 꼭대기 구석구석 다 댕기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 이런 날들이 유채꽃 피듯이 제가 댕기던 학교 풍경을 떠올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남해를 뿌리 삼아 문학의 문학적 모성의 원천인 우리 남해 또 노도 유배문학, 현대문학, 미래의 문학까지 염두에 두면서 또 시를 계속 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요? 바로 하죠. 네, 좋은 강연해 주신 고두현 시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행사를 맺는 시간으로 물미 시낭송회협회 김향숙 회장님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시 제목은 늦게 온 서포. 고두현. 밤에 온 서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폭은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어
조선 한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멱에 따서 넣어 보내니 추울 때 타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벚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주스리라. 헤쳐놨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을 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우리 시랑송의 협회 김향수 회장님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 무대를 준비하셨군요. 김양숙 회장님 놀랍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더구나 2번이나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이제는 10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이 직접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4분을 동시에 뽑았습니다. 책을 받으시면 저기서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분 23번. 그리고 6번. 네,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네네. 나중에 순서대로 오시면 되십니다. 환호만 하고 거기 계세요. 책 따드릴게요. 네, 23번, 6번이시고요. 세 번째가 19번. 엄마요, 칼라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네, 12번. 네, 13번. 네, 14번. 네, 18번. 7장. 3개 더 뽑으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11번입니다. 그리고 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저는 선생님 책이 있기 때문에 제 거는 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더 뽑을까요? 네. 회장님이 있어서 정말 이런 걸 아름다운 살신성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 네. 그 추첨되신 분들은 정책입니까? 예, 어떻게 좀 저도 아, 있으니까. 한 분 더. 지금 또 있나 끝났습니다. 아니, 책 안 받으시고 책을 읽자. 안 받으시고요. 네, 4번입니다. 공연이 안 나온 거예요. 14번분이 먼저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그 추첨되신 분들은 네, 단체 촬영하시고 마지막에 저쪽에 뒤에 기다리셨다가 네. 한 분 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네. 정말 너는 사람들 이렇게 착하네. 네. 그러면 마지막 번호가 9번입니다. 9번 분 계세요? 이정은 아, 네네. 저기 학생이 되셨네요. 네. 선생님 그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그 시를 처음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나
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잘 쓸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내야지. 정말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하셨네요. 한 3시간 해야 되는 대답을. 왜 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사다작법을 얘기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쉽게 3다까지는 알죠. 많이 읽자, 많이 생각하자, 많이 쓰자, 요까지가 다 삼량이잖아요. 하나 더, 많이 버리자. 이것까지 하면요, 시 잘 쓰는 기본을 확 닦아놓고요. 그 다음에 급하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급한데 단번에 승부 걸려고 하다 보면 시 되다가 말아요. 시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제가 죽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두현 시학 중에 하나가 죽순론인데, 죽순이 우리 집 뒤안에 대나무밭이 었는데 비 온 뒤에 그야말로 하루에 30cm, 막 50cm 이상 큽니다. 쑥쑥쑥쑥. 그리고 보름도 안 돼가지고 평생 그 키를 다 크죠. 그런 다음에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속을 비우면서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60년 안팎에 꽃 한 번 피우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근데 하루에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순이 만져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이게 힘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솟아오른단 말이죠. 왜? 땅속 줄기 뿌리로 이미 5, 6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에너지를 축적했기에 그 눈 마디마다 있는 눈이 순이 되어서 올라올 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마디 중에 순으로 올라오면 한 마디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5, 6년의 에너지가 숙성된 에너지가 뚫고 지상에 올라와 순이 되면 비로소 죽순이 되는 건데 그 힘이 이렇게 센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하지 말자. 사다작법의 죽순론만 기억해도 일단 3분의 2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길게는 못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또 두고두고 우리 이런 얘기해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 앞에서 한 번만 하고. 소개 좀 짧게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쓰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